벤츠라고 부르면 안 돼요, 지금 F1팀은. 그런데 벤츠가 붙은 F1팀은 1954년과 55년에 있었어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자동차 역사 기술사와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랑프리 레이싱의 전성기 1920년대 말에서 30년대 말 딱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다 물 건너 가게 되는데, 그랑프리 레이싱 전성기에 가장 강력한 세 개의 자동차 회사가 나와요. 이 세 회사를 맞춰보십시오. 이번엔 투님 하세요. 가장 강력한 1920년대. 20년대 말에서 30년대. 왜냐하면 20년대 말에서 30년대 초까지로 끊으면 프랑스의 부가티, 지금은 사람들 잘 모르죠. 부가티가 엄청나게 잘 했었고, 부가티 실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루이시옹 이름을 딴 건데 1920년대 말 30년대 초 부가티의 신화였어요. 부가티를 상징하는, 부가티가 최강이었다가 하필 그때가 인기 정점이 아니어서 부가티가 안 쳐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프랑스가 잘 나가는 팀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30년대 넘어가면서 프랑스가 실권을 잃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팀이 아니겠죠. 프랑스 말고 이게 힌트군요. 프랑스가 네. 아닌 페라리? 일단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이제 일단 찍어보시고. 포르쉐? 없었나요? 일단 찍고, 네. 아우디, 포드. 일단 힌트를 좀 드리면은 5개 나라 중에 경기를 쉽게 함께 하기 힘든 나라가 하나 있어요. 미국이요. 대서양 건너는 게 당시에 비행기로 자동차 나르던 시기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얘네는 따로 해요. 그래서 자체적인 게 많이 나온 거고. 그렇죠. 제가 정말 중요한 레이스라 그런 것들이 아까 르망 24시간이 있었고, 더 먼저 생긴 인디 500. 사실은 처음에 인디 500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110년이 넘었으니까 어마어마한 대회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든 사람이, 제가 이름이나 연도는 맥락이 틀리거든요. 여러분 틀린 방송 내용 찾기, 이거 선물 나중에 안 드립니다. 선물은 없고요. 아마 칼피시할 거예요. 미국의 사업가가 영국에 가가지고 레이싱을 하는 걸 보고 이제 레이스 트랙도 보고, 야 이거 미국에서 하면, 그래서 미국에 가져오면 너무 좋겠다. 비슷한 모양으로 네모나게 경기장을 만드는데 그게 인디애나폴리스 스피드웨이예요. IMS. 이렇게 교류는 하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드라이버들인데 대회 상금으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선수와 차는 직접 왔다 갔다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 넷 중에 있는데 프랑스는 일단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독일, 네. 이탈리아, 그럼 영국 하나. 네, 영국. 정답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당시의 3강이 공평하지가 않고 쏠렸어요. 근데 지금 너무 잘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면은, 페라리라는 자동차 회사가 차를 직접 만들기 시작하는 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페라리라는 차를 만드는 회사는 없었고 페라리라는 차가 없었죠. 그 다음에 아우디라는 회사는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공황 전에 만들어진 자동차 회사인데, 아우디라는 자동차 회사는 그렇게 대단한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저 알 것도 같은데. 아우토 유니온 어쩌고 저쩌고. 대공황 때 망한 4개 회사를 통합을 해가지고 그 회사 이름을 쫙 붙여가지고 딥다 길어요. 정말 길어요. 맨 앞이 아우디야. 동그라미 4개를 엮어가지고 아우토 우니온, 자동차 회사의 연합이라는 걸로 모터스포츠에 나가자. 그래서 그렇게 동그라미 4개가 된 거예요? 네네네. 자전거동이라서 4개가 아니에요. 자동차 4개를 이제 사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당대 압도적으로 잘 나가는 원탑. 근데 여기도 사실 합친 회사죠. 메르세데스라는 이름이 왜 나왔는지, 지금 F1 팀이 왜 메르세데스 벤츠가 아니고 메르세데스인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만든 사람은 칼벤츠인데 나중에 갑자기 메르세데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메르세데스. 자, 이게 벤츠라고 부르면 안 돼요, 지금 F1 팀은. 그런데 벤츠가 붙은 F1 팀은 1954년과 55년에 있었어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자동차 역사 기술사와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다시 시계를 돌려서 제가 아까 했던 얘기, 칼 벤츠라는 사람이 베르타 링거, 결혼하고 이름을 바꾼 베르타 벤츠와 함께 바퀴 3개짜리 내연기관차를 처음 만들었는데 잘 못 팔았어요. 상업적 수완이 없으니까 와이프가 세계 최초의 테스트 드라이버이자 엔지니어가 돼가지고.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대공황 때 다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강제 합병이 된 거죠. 다이물러와 벤츠가 합병이 됩니다. 다이물러 벤츠가 탄생하는데, 다이물러는 나름 잘 팔았어요. 당시에 모터스포츠에서 잘 나가면 이것이 좋은 차다, 그러니까 산다, 이게 있으니까 대회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이물러가 만든 차를 고급지게 해서 대회에 나가서 이김으로써 이 판매에 공을 들이는 딜러가 있었는데, 그 딜러의 딸 이름이 메르세데스였어요. 나중에는 본인 이름에도 메르세데스 미들네임에 넣어요. 메르세데스가 다이물러가 이런 대회 나가는 이름, 그러다 나중에 파는데 브랜드명으로 쓰는 거예요.
딸 이름을. 근데 이 메르세데스의 고객 중에 로스차일드 가문, 록펠러 유명한 가문들이 이 고객이 돼요. 메르세데스 하면 엄청 고급지고 모터스포츠에서 이기는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가 그렇게 탄생한 겁니다. 거기에서 너무 벤츠라는 거는 세단이고 좀 이런 의미가 있다면 메르세데스는 경주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54년, 55년에 팀 이름은 메르세데스 벤츠인데 지금의 F1 팀은 메르세데스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팀 이름은 벤츠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네요. 안 되죠. 드라이버한테 물어봐도 틀려요, 종종.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메르세데스 벤츠가 하는 팀이에요. 브랜드를 우리는 순수하게 레이스에 집중한다는 이미지를 주려고 메르세데스만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분들 생각이고 일반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지금의 메르세데스 벤츠가 탄생을 했고 그게 독일의 원탑 1황이었어요. 모터스포츠에. 그 이기는 차를 좋아하니까 우수한 엔지니어가 많았을 거고 거기 드라이버 겸 엔지니어로 페르디난드 포르쉐가 있었죠. 그런데 그럼 합병을 하면 메르세데스 벤츠 차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 7000cc의 SSK가 있었다. 이거 누가 디자인했겠습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SSK 페르디난드 포르쉐 디자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 포르쉐가 그런데 잘 나가니까 이제 독립을 해요. 우리가 돈 받고 디자인을 해주겠음. 메르세데스 벤츠도 어쨌든 잘 나가니까. 그런데 이제 1930년대 초반에 국뽕의 치사량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이야를 보여주고 싶으면 뭘 해야 됐을까요? 예를 들면 뭐 올림픽을 유치한다든지 했죠, 독일이. 네. 그러니까 국뽕으로 한 거잖아요.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 못지않게 하는 게 모터스포츠였어요. 왜냐하면 모터스포츠는 첨단 기술이에요. F1의 뿌리가 된 그랑프리 레이싱도 데이트를 하고 있지만 또 하나 히트란 게 최고속도 도전이라는 게 모터스포츠로 따로 있었어요. 당시에 어느 정도 속도를 도전하고 있었을까요? 메르세데스 벤츠나 아우토우니온 기준으로 250? 400km가 넘었습니다. 400? 시속 400km. 자동차요. 그때 400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중일 전쟁 터지기 전에 얘네는 시속 400km를 찍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나죠. 사실 그때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만드는 거는 둘째치고 일단 독립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보릿고개 넘는 거랑 경제적으로 살아나는 것부터 생각을 하고 있던 시대에 쟤네는 시속 400km를 내던 애들이에요. 아 400km가 실제로 되고 있던 거예요? 넘었죠. 넘었어요. 아. 네, 실제 넘었습니다. 430 뭐 이렇게 나오고 있었으니까 2차 세계대전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와 자동차 산업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는 진짜 대단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후발주자도 너무 말도 안 되게 후발주자잖아요. 갑진정변 직후에 처음 자동차를 만드셔가지고 갑오경장 때쯤 동학전쟁을 하고 있을 때 자동차 경주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랑 심지어 WRC에서는 현대자동차가 현재 이제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고 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00년 차이를 따라붙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기술 부문에 있는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고생하신 거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페르디난드 포르쉐가 이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국뽕이 치사량에 다다르고 국가주의 그 다음에 이제 우생학 이런 것들이 정점을 찍던 시기예요. 거기에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사람이 정점에 서 있었죠. 아돌프 히틀러라고.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한 게 자동차 경주입니다. 자동차 경주가 아리안들의 위대함을 보여줄 것이다 해가지고 자동차 경주에서 이기는 팀에게 전함 한 척의 건조 비용을 주겠다. 당시 독일이 전함이 몇 척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한 척도 없었습니다. 와.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독일이 의미 있는 수준의 전함이라고 하는 비스마르크를 굉장히 나중에 만들고 이제 티르피츠는 거의 만들다가 바로 꼴까닥하죠. 그 산업과 연관돼 있어요.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회사가 나중에 뭐 만들겠습니까? 탱크 만들죠. 그 엔진들, 비행기 전투기 엔진 누가 만들어요? 자동차 회사가 만들죠. 영국 2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 죄다 보면 뭐 롤스로이스니 뭐 흔히 아는 그 자동차 회사들. 독일은요, BMW, 뭐 메르세데스 벤츠 다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그놈들이 그놈들입니다. 그래서 페르디난드 포르쉐 박사는 전범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무기를 얼마나 만들어냈는데. 그리고 누구랑 친했어요? 아돌프 히틀러랑 친했잖아요. 비틀도 만들고. 그래서 1930년대 초반에 이 아까 얘기한 전함 한 척 만드는 돈이면 전함 만들 걸 안 만들고 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그러면 야 아리아인의 위대함을 보여줄 독일의 모터스포츠 잘하는 회사 우리 거네 이 돈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눠주려고 하던 아돌프 히틀러가 반만 줄게 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뭐지? 하고 이제 이 메르세데스 벤츠 난리가 났죠. 페르디난드 포르쉐가 아우토우니온 자기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차로 만들어준다라는 거를 손을 잡아가지고 아우토우니온에 반텀을 주시라 해가지고 반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우토우니온이 메르세데스 벤츠와 함께
정상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럼 독일 회사 둘이 있어요. 나머지 하나. 그냥 알파 로메오입니다. 알파 로메오? 알파 로메오가 머릿속에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언급하는 브랜드들 막 듣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좀 안 쳐주는 브랜드들이잖아요. 미국 차 사도 포드 잘 안 사고, 프랑스 차 잘 안 사고, 애초에 잘 안 사고. 알파 로메오는 제가 좀 생소한 브랜드인데 이거는 지금도 있는. 근본 브랜드. 지금 있죠. 지금 자우버 팀이 알파 로메오란 이름으로 달렸었죠. 샤를 르클레가 데뷔한 팀이 알파 로메오였어요. 아, 샤를 르클레 데뷔한 팀이군요. 아. 네, 알파 로메오도 근본이 재밌는 팀이에요. 사실 알파 로메오의 회사의 근본은 프랑스인데 프랑스 사람이 왜 이탈리아가 모터스포츠 종주국이 됐냐. 잘 생각해 보면 공업적인 기반이 제일 딸리는, 없는 건 아니고 이탈리아 북부가 이게 좀 좋긴 한데 이탈리아 북부에 왜 많겠어요? 가까우니까. 프랑스와 독일에서 레드오션이 되니까 넘어온 애들이 다 이탈리아 북부에, 그래서 이쪽에서 넘어온 합작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이탈리아의 로미오라는 사람하고 합작을 해서 프랑스에서 넘어온 자본이, 알파는 지역 롬바르디, L이 롬바르디고 거기에 자동차 회사라는 뜻이고 로미오는 그 합작한 이탈리아 사람 이름이고, 그게 이제 알파 로메오가 나와요.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토 우니온의 이 3강 체제가 모터스포츠를 세계적인 흥행을 만들어요. 오, 이게 지금 3강이 이게 지금 산 거예요, 저게? 네, 이게 떴기 때문에 네.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이 인기가, 그러니까 1939년에 프랑스를 독일이 쳐들어가기 직전까지 경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그 뒤에 한 것도 있어요. 독일 혼자. 왜냐하면 영국, 프랑스는 이제 못 오잖아요. 그 전까지는 했어요. 그렇다가 그 꺾어진 거를 전쟁 끝나고 다시 부흥시키면서 새로운 이름으로 붙인 것이 F1입니다. 아. 그랑프리 레이싱의 공식 이름을 아예 하나로 딱 만든 거. 만들기 전에 선 작업으로 포뮬러 1, 2, 3로 완전 체계화하자.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포뮬러 리브레도 있고 뭐 포뮬러 모식이 있었는데 그랑프리 레이싱의 포뮬러를 완전하게 갖추면서 그것도 등급별로 나누자. 1등급, 2등급, 3등급, F1, F2, F3. 지금의 F2, F3와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아. 포뮬러라는 단어는 어디서 온 건가요? 공식이라는 영단어에서 온 겁니다. 아. 사실 그게 이탈리아 라틴어 뿌리를 둔 단어죠. 그래, 라틴어에서도 쓰는 단어고 영어에서도 포뮬레라는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왜 규정이란 말이 나왔을까요? 아까 시계를 다시 톡 돌아보면 옛날 얘기를 안 하면 이게 왜 안 하는지 모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906년 프랑스 그랑프리, 1907년 카이제 프라이스, 아메리칸 그랜드 프라이즈 1908년인지 7년인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규정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겠죠. 달랐겠죠. 네. 지들 유리한 대로 가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국뽕의 끝에 있는 스포츠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때가 맥라렌과 페라리의 대결이거든요. 근데 맥라렌의 차가 이탈리아 그랑프리 하면 이탈리아 갔을 거 아니에요. 세관에서 이유 없이 붙잡아두는 거야, 차를. 그랑프리 못 가게. 아. 야, 지금 치열한데 질 것 같아, 페라리가. 여기 한 경기만 우리가 붙잡아 놓으면 이겨. 심지어는 사람도 붙잡았어요. 좀 무서운 시대예요. 차를 억누해 놓고 이러진 않으니까 지금은 참 공평한데 옛날엔 그러니까 규칙도 지멋대로인 거예요. 1950년대 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페라리가 리어 엔진 레볼루션이라는 게 1950년대 말에 F1에서 있었는데 모든 차가 엔진이 앞에 있다가 뒤에 엔진을 둔 차가 이기기 시작하더니 뒤에 있는 차가 압도적이 됐는데 끝까지 앞에 차를 엔진을 둔 팀이 딱 둘이 있었어요. 영국의 BRM이랑 이탈리아의 페라리. 스쿠데리아 페라리는 끝까지 앞에 엔진을 두고 있다가 망했죠. 그런데 이탈리아 그랑프리를 당시에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쓰지 않던, 지금 이제 올해도 이탈리아 그랑프리 가면 분명히 중계화면에 나오는데 안 쓰는 트랙이 나와요. 오벌, 그 벨로드롬이라 그러죠. 보통 자전거 경주할 때 이렇게 높아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45도 막 이렇게 올라온 벨로드롬처럼 이렇게 도는 구간이 이어진 10km 서킷으로 만든 게 몬자예요. 몬자 서킷을 장화 모양을 돌고 그 오벌을 도는데 오벌은 브레이크를 한 번도 안 밟고 5km를 달리는 거예요. 45도 이렇게 서 있죠. 그래서 속도를 안 줄여도 되게. 이거를 원래 안 쓰게 됐던 걸 부활을 시킨 거예요. 왜? 뒤에 엔진이 있는 차는 민첩하고 빨라서 코너링 스피드는 좋지만 엔진을 작은 애를 넣어야 돼요. 엔진의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최고 속도에서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페라리가 그때 유이하게 앞에 엔진을 둔 큰 엔진을 쓰던 차거든요. 페라리 위기라고 부활시킨 거예요. 이게 되던 시대예요. 네. 그런 거 있죠. 모나코에서만 이길 수 있는 차가 있어요. F1 그랑프리. 이제 몬자에서만 이길 수 있는 차가 있어요. 여기 워낙 독특한 서킷들이 있어서. 그런 종류의 차를 만들어 놓고 딴 데서는 안 돼, 상대가. 이런 거를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서킷 자체를 그렇게 만든다, 애초에. 그러면 요즘은 욕먹죠.
이게 무슨 정정당당하지 못한 짓이냐 하겠지만 옛날엔 그게 정상이었던 시기인 거죠. 쭉 돌아가지고 그래서 F1이라는 게 생긴 것도 AIACR의 탄생과 굉장히 밀접해요. AIACR은 지금 FIA의 전신이에요. 유럽 자동차 연맹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야, 나라마다 규정이 다르니까 좀 그렇다. 우리 같은 규정으로 좀 해보자. 항상 규정을 맞추자 한 거예요. 그래서 AIACR 규정이 나오면서 유러피안 그랑프리 아니면 매뉴팩처러 챔피언십 이런 여러 가지 챔피언십 시도를 해요. 그게 19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그게 자리를 잡으면서 히트를 친 게 20년대 말 30년대 초 아까 얘기한 3강이 히트친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기가 치솟죠. 왜냐하면 이제 재밌죠. 지 나라마다 어느 나라 가면 규정이 이거고 어느 나라 가면 규정이 이거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인기 드라이버들이 나와요. 유명한 드라이버 3명. 역시 이것도 독일 드라이버 2명, 이탈리아 드라이버 1명이 나오면서 대히트를 쳐요. 독일 드라이버가 루돌프 카라치올라하고 베른트 로젠마이어가 이제 대박 히트를 치고, 이탈리아의 타치오 누볼라리. 누볼라리는 이게 눈보라란 뜻이에요. 이름부터가 멋있죠. 네. 이 사람이 이제 전설이 되게 많아요. 타치오 누볼라리가 당시에는 이제 길에서 경기를 많이 하니까 달리다가 차가 이제 점프를 하는 데가 많아요. 지금 F1은 점프를 안 하지만 공격학적 힘이 없으면 점프할 만한 데가 많거든요. 아, 그러겠네요. 그런데 옛날은 더 하죠. 그러니까 점프를 하는데 사과나무에 걸린 사과를 달리다가 떼어가지고 먹으면서 달렸다라는 팔이 부러져서 한 팔로만 돌렸다라는 전설이 많은 이 타치오 누볼라리가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사람이고, 이거를 기사를 자꾸 써대면 처음 듣는 사람도 재밌지 않겠어요? 네. 야, 자동차 경주 시속 300km로 달리면서 300까지는 안 왔을지 모르겠지만 사과를 따먹었다느니 재밌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독일로는 카라치올라, 메르세데스 벤츠를 정상에 세운 카라치올라는 이제 원래 메르세데스 벤츠 영업사원 하면서 차에 탔는데 최초의 레겐마이스터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이에요. 레겐마이스터는 영어로 하면 레인마스터. 비 오는 날.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에 회사에서 고용한 정규 드라이버가 있고, 얘는 영업사원 일 하면서 투잡으로 경기에 나갔는데 차도 겨우 구해가지고 나가서 스타트를 하는데 차가 스톨돼서 자기가 몇 등으로 달리지는도 모르는데 비가 미친 듯이 온 거예요. 경기가 끝났어. 우승인 거예요. 근데 여기 회사에서 고용한, 회사의 미케닉이 지원한 차들을 다 이기고 영업사원. 비가 오는데, 물론 투잡이니까 순수한 영업사원은 아니에요. 아, 네.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뜬 게 카라치올라예요. 카라치올라가 또 모나코 그랑프리에 또 전설이 있어요. 이 카라치올라가 루이 치옹이라는 이 모나코 1931 모나코 그랑프리 우승자가 모나코 사람이었어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잘하다가 나온, 알파로메오를 잠깐 갔다가 나온 카라치올라랑 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시홍의 C, 카라치올라의 C 해서 팀 CC, 스쿠데리아 CC. 그래서 모나코 그랑프리에 갔는데 카라치올라가 당시에는 모나코에서 터널을 나와서 타박 코너까지가 그냥 쭉이었어요. 타박이랑 코너는 이렇게 담벼락이 있었어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전면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났는데 고민을 한 거예요. 정면으로 들이받을 것이냐, 왼쪽으로 꺾으면 바로 빠지거든요. 바다에 빠질 것이냐. 어느 쪽이 더 위험할 것 같으세요? 벽이요. 바다가 무조건 위험합니다. 그때는. 바다에 빠지면 거의 죽었어요. 그때. 구조가 안 돼서. 그래서 벽에 부딪히기를 택한 거죠. 그래서 벽에 부딪혔어요. 근데 카라치올라가 이 전설적인 드라이버인데 충격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안 다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 확 하고 하니까 흥분 상태에서 걸어서 나온 거예요. 바로 쓰러졌죠. 두 다리가 뼈가 으스러졌는데 너무 흥분 상태 충격을 받으니까 부러진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카라치올라.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챔피언이 돼요. 예, 챔피언이 되는데 원래도 대단했던 드라이버예요. 그런데 이 드라이버가 히틀러가 안 좋아할 만한 요소가 뭐냐면 피부가 까무잡잡해. 히틀러는 아리아인의 그 금발에 백인의 딱 그 느낌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에 딱 맞는 드라이버가 나오는데 4바퀴 달린 차를 한 번도 안 타본 바이크 경주만 했던 아주 젊은 금발의 젊은 친구를 데려와. 잘생긴. 걔가 베른트 로젠마이어예요. 예, 로젠마이어는 아우토 우니온을 상징하는 드라이버인데, 아우토 우니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잘 못하는, 어떻게 보면 망한 회사 4개를 뭉친 거나 다름없어요. 아우토 우니온이 문제가, 이 페르디난트 포르제라는 사람이 전범인 것도 문제지만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지만 전범이기도 해요. 뛰어난 엔지니어기도 하지만 몽상가이기도 했어요. 상상력은 풍부한데 현실성이 1도 없는 아이디어를 자꾸 내는 친구 있죠. 저희 회사에 많이 필요한 사람. 네, 그렇죠. 포르제 박사가 살짝 그랬어요. 엔진을 뒤에다 놓자. 그렇게 시작되고. 아까 얘기한 리어 엔진 레볼루션은 1956년까지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1930년대 초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어쨌든 엔진을 뒤에 넣은 차를 나와요. 아우토우니온은 그래서 엔진이 뒤에 있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주행 특성이 개판이 되죠. 차를 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당대에 잘 나간다는 훌륭한 드라이버들이 타고 다 너도 나도 절레절레 하면서 성적을 못 내요. 잘 타. 얘는 타네? 그래서 얘가 챔피언까지 올라요. 신화적인 거죠. 카라치올라보다 젊고 백인의 금발의 잘생긴 아리아인의 표상. 히틀러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아리아인이 이긴다. 아우토우니온 최고. 내가 밀어줘도 되잖아. 메르세스 벤츠는 원래 너네가 잘해서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우토우니온은 내가 안 밀어줘서 망할 회사잖아. 히틀러만 밀어줬죠. 그런데 이제 베른트 로젠마이어가 일찍 죽어요. 아까 그 속도 기록 도전을 하다가 공기역학적인 이슈를 미처 그때는 다 몰랐죠. 지금도 잘 모르는데 400km에서 이제 차가 갑자기 공중으로 떠서 뒤집혀서 떨어지면서 거기서 죽어요. 아푸스라는 서킷이 있어요. AVUS인데 이제 도거로 해서 아푸스인데 아푸스가 이쪽 길 해가지고 이걸 딱 붙여요. 그리고 끝을 이렇게 돌려요. 심지어 한쪽은 45도 넘는 이 경사로 해가지고 몬자의 오벌처럼 속도 안 줄이고 돌게. 거기를 이제 월 오브 데스라고 불렀어요. 죽음의 벽. 실제 그 서킷이 있던 곳을 올림픽 경기장의 마라톤의 경기장에 피니시하는 곳으로 써요. 그래서 송기정옹이 들어왔던 거기가 거기예요. 들고 보면 다 연관이 되죠. 와, 그러게요. 베를린에 있는 아우토반의 한 지역인데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아푸스라는 막 이런 것도 나오고 할 정도로 이 독일 애들이 여기 미쳐 있는데 아돌프 히틀러는 이걸 좋아했고 속도 기록도 나오고 좋았는데 로젠마이어는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로젠마이어의 빈틈을 채우지 못하고 잘 나간다는 드라이버가 잘 안 되니까 세기의 딜을 합니다. 이 딜을 한 거는 타찌오 누볼라를 데려와요.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애를 아우토우니온에 태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현대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쟁에서 한 편이었으면 사실 그 두 나라는 사이가 좋았을 거라는 착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독일과 이탈리아는 사이가 전혀 좋지 않았어요. 왜 엔초 페라리는 전범이 아니라고 할까요? 페르디난트 포르쉐는 전범인데. 그러네요. 엔초 페라리는 무솔리니하고도 친했는데 파르티잔하고도 친해서 뒤쪽으로 이쪽도 도와줬어요. 살아남으려면 기업인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사실은 그걸로 이렇게 뒤에서 도와줬다. 그래서 엔초 페라리는 면죄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사실은 이제 독일에만 있었으면 괜찮은데 괜히 프랑스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재판도 받고 했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업로드할 때쯤에 스페인 그랑프리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스페인 그랑프리 우승자를 맞추시는 분께 추첨해서 저희가 세 분께 캐로님의 사인 담긴 블랙북 그랑프리 용어집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로님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뉴르부르크링에서 경기를 하는데 당시에 경기에 나갔더니 메르세스 벤츠보다 엔진 출력이 100마력이 모자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250마력 차와 350마력 차는 그 엔진 최대 출력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문제죠. 그런데 알파로메오가 한 100마력 떨어지는 차인데 그러면 알파로메오와 페라리는 도대체 뭔 관계길래 아까 엔초 페라리가 나왔나요? 그리고 페라리는 왜 F1의 뿌리인가요? 왜 F1과 페라리는 거의 동격으로 보는가?